자, 지금부터 한국지역개발학회 2021년 춘계학술대회의 전문가 세션 3을 시작하겠습니다. 학술대회 이제 전체 주제가 구독 농어촌 유토피아 실현과 도시 재생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이고요. 저희 이제 전문가 세션 3은 도시농촌 균형 발전을 위한 이제 활성화 전략 이런 주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세 분이 발표를 하시게 되는데 세 분이 발표를 하시고 두 분이 토론하시게 되는데 제 생각은 발표 순서를 일단 이제 도시 농촌이니까 도시 쪽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이범현 교수가 이제 그 군포시 도시시설 공유화 방안으로 발표를 먼저 하시고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황지욱 교수님께서 이제 농촌 지역이라 할 수 있는 고창군의 도시재생 지원센터 이제 운영 방안을 이제 발표를 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농촌이 대상이지만 이제 최근 들어 많이 이제 그 대두되고 있는 이제 구독 경제를 활용한 이제 활용한 논문으로서 이제 그 구독 농어촌 유토피아 실현 가능성에 관한 사전적 연구로 이제 우리 조덕호 회장님하고 이제 기존 교수님 작성하신 건데 이 순서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 방법은 이제 그 발표 하나하나 코멘트도 가능하지만 제가 볼 때는 시간상 그거보다는 세 분의 발표를 이제 연속으로 듣고 한 그다음에 이제 토론을 진행하는데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지금 90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제 한 분 한 팀당 20분 정도씩 해서 이제 60분 정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한상훈 교수님과 고진수 교수님이 이제 토론으로 나오셨는데 두 분께서 이제 한 10분 정도씩 발표를 토론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발제하신 세 분께서 이제 마무리하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까 하게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번에는 이제 우리 이범현 교수님께서 군포시 도시시설의 공유화 방안에 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성결대학교 이범현입니다.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요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발표할 내용은 이제 도시 지역에 이 공공시설들이 있습니다. 이게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다양한 공공시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공유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공유 경제, 그래서 뭐 도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 그런 측면을 강조하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거를 사실 문채 교수님도 같이 연구를 했던 건데요. 그걸 좀 발제하는 형태로 이렇게 발표를 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및 시사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공공공간, 그 공유 공간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이 다양하게 도시에 만들어준다 그러면 공유 경제도 활성화되고 결국은 공간 복지, 그렇게 기여가 돼서 결국 이제 시민의 삶의 질도 활성화되고 도시도 활성화된다라는 그런 측면이 과거에도 계속 있어 왔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민간 부분에 대한 시설에 대한 공유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필요성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연구가 시작됐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작년에 연구했을 때의 중요한 것들은 군포시를 대상으로 어떤 문제가 어떤지 그리고 선행 연구가 어떤지 그리고 현재 법제도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실제로 설문조사도 해봤습니다. 이런 시설별로 설문조사를 해서 이런 전략들을 도출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유 경제라는 거는 결국은 이 공유 공간 이런 공간하고 결합이 돼야지 기존 자원을 활용해서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경제활동 체계가 되는 거고요. 기존에 이제 저희 국토연구원에 김은남 박사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연구를 했던 걸 좀 많이 참조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런 거기서 개념을 따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거기서 얘기했던 것은 공유경제 플랫폼과 이용자와 대여자가 연결시켜주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하버드 법대 로렌스 레시코스 같은 경우는 이 공유경제라는 것들을 최초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지금 발전돼서 이렇게 이 공공공간의 공유화 이런 얘기들이 지금 발전된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게 사회적 경제까지 활성화된다는 것들 그런 개념으로 이용이 됐다는 걸 이제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유 경제를 결국 이제 실현하는 전략으로서
이 공간의 공유화가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이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이 강당 회의나 이런 뭐 주민들을 대상으로 특정 시간대에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그러면 시의 어떤 시설도 어떻게 유형별로 어떻게 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공유화를 할 거냐라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많이 돼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이 소규모 도시 아니면 농촌 도시 등 다양한 도시에서 활성화되는 전략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정책적인 대안, 그리고 이게 사례 연구로 이렇게 저희들이 대부분 보면 이렇게 이루어졌고, 저희 연구도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을 강조해서 연구를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 도시시설 현황입니다. 뭐 이 현황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공공시설 중에서도 특히 교육시설,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뭐 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겠지만, 주로 이제 공공 중에서도 이 군포시가 관리하는 시설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교육시설, 그다음에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게 이제 보면 저희가 이제 그 교육시설이 가장 많았고요. 그게 이제 주로 분포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교육시설이라는 것들이 공유하는 것들의 제한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설들의 그런 분포 형태나 이런 것들을 한번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시설 등 체육시설, 종교시설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걸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의 어떤 유형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 가능 시설은 완전한 공유 시설, 그러니까 뭐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서, 파출소지, 물론 이거는 보안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긴 있는데요. 일단 그런 완전한 공유가 가능한 공영 청사와 같은 공유 시설과 이 안전 민간 시설이 두 가지가 크게 봐가지고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민간 시설 중에서도 뭐 의료시설, 체육시설, 종교시설 같은 게 있고 아주 중간자적인 시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교육시설 중에서도 어, 민간이 관리하는 것도 있을 거고, 이 뭐 그 공공이 관리하는 것도 있죠. 그런 이 그 관리 주체에 대한 것들을 본다 그러면 이 중공유설이 중간자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눠서 이렇게 분석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타입은 어느 지자체나 가더라도 비슷하게 구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가지고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 공유설의 분포 형태를 한번 보니까 군포의 어떤 중심부,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형태인데, 시청과 그 일대에 있는 교육청이랄지 이런 중심부에 이렇게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이 공간 분석을 해보니까 이 군집도가 좀 어느 정도는 분포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기에 대한 그 공공시설에 대한 것들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는 건 물론 시청이긴 하는데, 물론 시청은 지금 공공공간에 대한 공유 공간, 주차장 공유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많이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이 어쨌든 시청과 그 일대의 지역이 가장 핵심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중공시설인데요. 거기 철도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분석됐습니다. 총 139개인데 공공업무시설, 교육시설, 도서관 등 기타 등등 많이 있는데, 면적으로 봐가지고 물론은 교육시설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긴 하지만 철도 역사가 그래도 이제 그런 어떤 그 중요한 어떤 축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들 시청하고 연계돼서 이렇게 군포 같은 건 군포역하고 금정역이 있는데요. 그런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자치하는 위치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겠고요.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뒤에도 나오긴 하지만 종교시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고, 종교시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성당이나 교회이기 때문에 이 특정한 인구 규모, 특정 범위로 이렇게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는 것들 저희가 특징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활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종교시설이라는 것들이 극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공유시설로서 가능한 시설로서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 분석을 했을 때.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이 사진을 여기다 찍었는데요. 완전 공유시설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시청과 같은 그런 시설이 있고요. 중공유시설은 공연장이나 철도 역사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금정역과 같은. 그리고 민간시설 중에서는 체육관이나 성당이 있습니다. 군포 성당이 있는데 아까 이 시청하고 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 그런 지역들이 가장 대표적일 거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심층적으로 분석을 시작했고, 그걸 대상으로 어떤 건축적이나 공간적인 해결 방안을 한번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게 어떤 하나의 어떤 그 특별한 사례나 어떤
이 솔루션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공유화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째는 이제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이 공공시설 공유자원 현황으로 해서 등록된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 12건에 대한 것들을 분석을 했었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 12건에 대한 것들은 이미 이 뭐 회의실이나 뭐 강당, 그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공유 시설로서의 어떤 등록이 돼 있어서 그 공유화 방안을 마련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점 어떤 공유 시설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다양한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 완전 공유 시설 같은 경우는 문화 체육 시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들을 한번 봤고 사례를 봤고요. 특히 준공유 시설 같은 경우는 학교 같은 경우인데 물론 학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좀 제한이 있는데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스쿨 쉐어링하는 방안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학교들이 지역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앱들이나 플랫폼들을 동원해서 이게 활용되는 방안들 그리고 운동장을 같이 쓸 수 있는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많이 참조를 했었고요. 특히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는 우체국 같은 경우를 이게 리노베이션하고 이 굉장히 원래는 저희용 시설이었는데 이거를 이용할 수 있고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활성화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게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례로서 활용됐다는 게 굉장히 특이된 사례로 봤고요. 특히 이제 정부가 보유한 어떤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무료로 제공해서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나라도 보면 동해시 같은 경우는 이 망상 해뜰 책들이라고 해서 여기 도서관을 좀 공유해서 옛 동사무소 건물을 활용해서 이 도서관 형태로 해서 행안부의 어떤 우수 사례로서 선정되기도 하고 공유화 사례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철도역 같은 경우도 하부 부지를 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해서 하는 사례도 경기도 이 스타트업 사례도 나오고 있고요. 안산시 같은 경우는 유부지를 활용해가지고 철도 차량 개정해서 문해해설 공간을 하는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용성이 높다고 보고 일본 같은 경우 당연히 이런 공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시 같은 경우도 이 교회 소유권을 받아가지고 리빙랩 거점으로 전환하는 사례들도 볼 수 있었고요. 대전시 같은 경우도 교회 공간을 활용한 사례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공포시에 있는 구체적인 시설들에 대한 것들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일일이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약 297개소를 방문해서 설문조사를 했고 그 중에서 약 한 40% 정도가 공유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40% 정도는 전화 문의를 해서 별도의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면 이 행재정정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에 필요하다고 기관에 대한 이런 공유가 되면 기관에 대한 홍보가 좀 줄을 이뤄가지고 교회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홍보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 한다라는 홍보 차원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특히 시설별로 보면 와이파이나 프로젝터 등 다양한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유 공간으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적용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을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교회 같은 경우는 그 내부 공간에 CCTV가 설치되기 때문에 보안 문제도 활용될 수 있고요. 주차장, 그러니까 주일 예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모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보훈회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회복지관, 도서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방금 전에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완전 공유시설과 중공유시설과 민간시설 그다음에 이런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예시적으로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공간별로 어떻게 하면은 내부 공간을 공용할 수 있고 외부에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 한번 교육청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완전 공유시설 같은 경우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이 옥상 공간 같은 경우를 활용할 수 1층 공간에 카페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일부는 이렇게 주차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을 건축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포 문화예술 같은 경우도 주차장 공유와 외부 공간 공유 같은 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파악을 했었고요. 특히 이제 이런 금정 역사 같은 경우는 내부 공간 중에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실내 플리마켓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용 주차장을 좀 더 개방해가지고 지금 사실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요.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활용 방안들을 좀 제안을 했고요. 체육관 같은 경우도 이런 시민 놀이터랄지 이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게 실행 계획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성당도 마찬가지로 세미나 등 공유 공간 여기는 충분히 그 공공 공간을 공유 공간을 공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내부 공간이랄지 외부 공간의 그런 활용성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 운영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시하고 협력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걸로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측면으로 세 가지 유형을 보면 첫째는 완전 공유시설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폐쇄적인 그런 공원 녹지 같은 경우는 일부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활동 공간을 하되 이 코로나나 그런 것들에 대비를 해서 이런 준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같이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물론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준공용 시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나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데요. 역사시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도시민의 활동이나 왕래 그렇게 긴번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양한 활동들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연계돼 가지고 비영리 단체 등과 연계돼서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높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 시설은 교회나 이런 것 종교시설 중심으로 좀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연구의 시사점으로 충분히 이렇게 제안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어떤 중요한 그런 분석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관리 체계나 운영 방안에 관한 부분인데, 이거는 아무래도 군포시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미 뭐 서울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제 공유 체계라든지 조직 체계가 있는데 군포시 같은 경우는 이런 관리 조직 체계가 굉장히 이제 빈약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군포시가 이런데 다른 지자체들도 많이 이런 공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관리 조직 체계라는 것들 많이 미비할 거라고 보는데요.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정비되는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따른 행정적 지원 체계들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관련된 조례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들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유형별로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체계가 마련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활용 전략들이 프로그램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군포시 같은 경우는 스마트 도시 기본계획,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업지역 정비와 이 역사를 중심으로 한 리빙랩을 만들고 여기서 시범 사업을 하는 것들을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금 선정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도시재생 사업과 이 공유공간들과 연계된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그런 제도적인 여건과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좀 더 이제 이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후속 연구로서 이건 좀 더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공유 공간 활용 방안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 이제 사용자 주도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런 물류 시스템하고 연계된 공유 공간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오는데 문화 이런 수요 충족형에 대한 공유 공간 방안들이 마련된다고 보고요. 결국은 이제 아까 철도 역사 같은 경우 있는데 이런 게 이 활용 강도가 높은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 역사를 공간을 이 공유화해서 문화나 이런 활성화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게 제안을 한번 해봤고요.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뭐 향후 과제나 아니면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이 단계별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군포시는 약 2단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통해서 리뷰넬을 만들고 평가하고 피드백 되는 걸로 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이제 아까는 이건 뭐 중복된 얘기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이런 공유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려면 기본적으로 공유하는 시설들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됐으니까 그런 시설들이 도시 공간 내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주민들하고 연관이 되고 그런 게 도시 차원에서 어떻게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냐에 대한 그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접근이 하나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이 조례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역사를 중심으로 한 뭐 리뷰널 형태의 공유와 사업 이런 것들이 같이 단계별로 로드맵을 그리고 이루어진다고 하면 도시 단위의 공간, 공공공간 공유화 방안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범현 교수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군포시를 대상으로 이제 그 도시 시설을 활용해서 도시설의 공유를 통해서 이제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표해 주셨는데 저는 그냥 코멘트는 하지 않고 그냥 다음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황지우 교수님께서 이제 고창군의 재생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황지욱입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이게 화면 공유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고창군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보여드리고요. 저희가 요즘 준비해서 주민들이 뭘 알아야 되는지 백날 설명을 해줘도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잘 듣질 않아서 하나 사이트를 저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한 2분 정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이란 무엇인지 고창군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재생이란 식물을 다시 살리거나 동물의 피부 조직을 재생시키는 것과 같이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뜻으로 쓰이던 개념입니다. 상처는 피부에 약을 바르면 새살이 돋아나게, 그리고 사고로 심하게 다친 곳을 수술로 되살려놓듯이 도시재생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다시 모여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행동이요, 정책인 것이죠. 도시란 사람이 함께 거주하여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상거리의 중심지를 말합니다. 고창도 도시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 고창을 하나의 거대한 생명이라고 볼 때 모든 도시는 아이처럼 성장하고 청장년처럼 확장하고 노년처럼 쇠퇴하는 마치 사람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고창은 어떤가요? 대한민국의 도시 3곳 중 2곳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고, 활력을 잃은 도시에는 많은 도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활력을 잃은 도시를 재생, 다시 살리는 일입니다. 어떻게 살리냐고요? 네,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또 화면 공유를 중지하고 다른 이제 원래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공유하려고 했던 잠깐만요. 이 화면 같은데요. 네. 방금 보여드렸던 거는 저희가 올해 지난 2년 동안 2019년부터 저희가 고창군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민들이 누구나 한 번씩 좀 들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놓고, 백날 설명해도 100번을 들었는데 딴소리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여기 들어와서 계속 들어보세요 하는 거를 이제 해놓자.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을 좀 바꿔주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하자 하는 의도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고창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센터의 직원 2사람이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잘했다, 뭘 했다, 이거보다도 어떤 고민을 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누고 그 고민을 같이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리고 또 뭐냐면 이 고민을 좀 다 던져놓고 싶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돼갖고 같이들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가 볼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확산을 좀 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 고창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 때 이 센터가 고창군에서 전북대학교에 위탁 운영을 요청했었습니다. 근데 전북대학에다가 위탁 운영을 하면, 단순히 하면 이게 특정 대학에다가 위탁 운영을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모를 했습니다. 사실은 공모를 하되 누구든지 참여해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주체가 되는 것은 이 공모에 참여한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심사를 해갖고 저희 전북대학교 제가 지원한 제안서가 당첨이 돼서 이 고창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초센터가 하나 있고요. 그 밑에 현장지원센터가 2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양성 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고요. 요것은 이미 제가 이 기초센터를 만들기 전에 용역을 통해서 그 군에서 이
뭡니까 현장 도시재생 그 주거지 지원형으로 선정된 곳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선정이 됐는데 아직 사업은 시작하기 전이라서 부랴부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빨리 만들어야 됐고, 그리고 이제 현장 지원센터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기초센터가 사업을 통해서 현장 센터를 또 하나 만드는데 이 옛도심 지역에 대한 공모에 참여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비를 땄습니다. 그래서 이제 2개의 현장 지원센터가 존재하게 됩니다. 먼저 저희가 그래서 2019년에 3월에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2021년까지 지금 올해까지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 기간이 이게 올해가 완결된 해라서 이게 3년간 고창군이 전북대학교에 위탁 운영을 요청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군이 또 원한다면, 저희가 문제가 없다 그런다면 다시 또 연장할 수 있는, 뭐 1년을 연장하든 2년을 연장하든 연장하겠다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어서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솔직한 심정은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되게 많이 듭니다. 19년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 19년 5월에 해리면이라는 곳, 고창군의 해리면이 청소년 문화다락방 국토부 소규모 재생 사업으로 선정이 됩니다. 저희가 3월에 이 센터, 아직 센터를 협약만 됐지 아직 직원들 거의 없었습니다. 4월에 직원 뽑았고요. 한 달 만에 소규모 재생 사업을 저희가 해리면을 지원해서 선정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예산을 받아서, 이때는 큰 돈은 아니었는데 한 4억 정도에 되는 예산을 국토부로부터 받아왔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과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10월에 승인이 되면서 저희가 2020년에 들어와서 도시재생 지원센터 2000년도 사업을 이제 실제적으로 진행합니다. 이때부터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무양성 마을의 도시재생이 이때부터 이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무엇을 했었냐면, 국토부에서 생활밀착형 스마트 기술 사업이라는 것이 공모가 떠서 그 공모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한 5억 정도의 예산을 따서, 그게 저희가 뭐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세프티드 사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요 내부에 좀 더 체계적으로 갖춰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업을 따서 이제 사업이 좀 더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창군의 이 도시재생 전략 계획이 2020년 7월에 완벽하게 승인이 났고, 2020년 11월에 옛도심 지역이라는 2번째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역이 선정이 됩니다. 요거까지가 저희가 지금까지 뭐 선정되고 당첨되고 뭐 예산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하는데, 이 기초센터가 중심이 돼서 했던 사업 내용들입니다. 뭐 직원들은 이렇게 돼 있고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사실 주관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센터장을 하면서 한 지역에는 제가 총괄 코디네이터도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처음에 제가 했었는데요. 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쪽이 난리를 치고 있는 지역, 이쪽은 너무너무 잘 돌아가고 있는 지역,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원인과 이유도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2019년에는 기반을 구축했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하나하나 진행시키면서 주민들의 말하자면 역량을 강화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일종의 주민 협의체를 먼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협의체를 만드는 일을 계속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가서 이 모양성 마을이 이미 19년에 도시재생 지원 사업이
선정이 돼서 이분들에게는 그 마을 뭡니까 이 주민협의체가 있어야 되는데 주민협의체도 존재하지 않았고 주민협의체 정관도 존재하지 않았고 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막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또 주민이 교육을 받고 나서도 교육받는 사람은 10명, 주민은 사실 한 400~500명. 그런데 10명이 받는 것도 꾸준히 받는 게 아니라 막 했다가 실제로 사업을 한다. 그러고 돈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나머지 한 400명 중에 몇 명씩 들어오면서 이 돈 내 돈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주민협의체를 조직하세요. 그리고 주민협의체 조직하는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돈은 그렇게 함부로 쓰는 게 아니니까 교육을 계속 받으셔야 됩니다. 주민의 공동체를 자꾸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조직을 만들고 그러면 그 조직이 교육을 받고 역량이 개선되면 저희가 그 역량 개선을 하는데 계속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진짜 주민을 위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미 기존에 용역사랑해서 여러분들이 만든 그 활성화 계획은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잘 준용하셔서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때 같이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뭐라 그러냐면 그거 몰라요. 이런 식으로 막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할래. 왜? 그때는 돈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없었거든요. 될지 안 될지도 몰랐고 이제 되고 나니까 이제 생각이 확 바뀌어지고 거기에 막 난리를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이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했던 게 도시재생 사업을 다시 홍보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하고 뭐 이런 것을 매번 합니다. 매번.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오세요가 아니라 저는 이제 제가 도시재생 하면서 느꼈던 게 찾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분들 시간에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직원들은요. 제가 내규를 정한 것이 뭐냐면 10시 출근, 7시 퇴근입니다. 그러니까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하면 주민들을 만날 시간이 없다. 그래서 10시 출근이고 7시 퇴근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11시 출근에 8시 퇴근. 탄력적으로 근무한다. 대신에 늦게 퇴근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주민분들과의 만남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을 하겠다는 사람은 직원으로 와서 일해도 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직원으로 뽑을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얘기 몇 분 하지도 않았는데 4시 35분이 돼버렸습니다. 5분 남았는데 큰일 났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직원을 뽑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뭐 여기 내용들은 보면 저희 기초센터에서 한 일들이 여기 쭉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이미 공유해 드렸고요. 그래서 뭐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뭐 도시재생대학이라는 것도 뭐 다 아시겠지만 아카데미도 진행을 했고 도시재생 주제 교육들을 해서 계속 반복적인 교육들을 합니다. 그리고 주로 이 야간 학교를 해갖고 뭐 어쩔 수 없죠. 다른 지역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이 농민들이 주로 많이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낮에 더 바쁩니다. 농사 짓느라고. 그래서 야간 학교를 하면 음식도 준비해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면서 저녁 식사도 제공해드리고 뭐 마실 거, 뭐 드실 거 뭐 이런 것들 다 준비하면서 제공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민들이 직접 나와서 도시재생의 이 사업들을 실험적으로 해보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사진들 보시면 외벽을 어떻게 도색할 건가, 뭘 할 건가 하는 것까지도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색깔을 쓰겠다, 우리도 이 색칠을 해보겠다. 그러면서 요 분이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 집을 할 뿐만이 아니라 이 동네에 있는 골목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느 지역은 어떻게 갖고 가야 돼 하는 걸 주민들이랑 협의하시면서 이렇게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쪽은 옛도심입니다. 옛도심 지역 쪽입니다. 이런 시범 사업들을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또 뭐냐면 뭐 서포터즈 활동, 그래서 이제 젊은이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시골이다 보니까 젊은이가 없어서 홍보대사 뭐 이런 것들을 해서 1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이 서포터즈들을 모집해서 이분들에게 기사를 쓰고 홍보를 하고 어디 홈페이지나 어디에다 올리고 이러면은 거기에 대한 비용을, 들어간 비용이나 활동비 명목으로 그 반대급부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또 서포터즈라는 우리 신분증 같은 것도 만들어 드리고, 그래서 기자단으로 활동하게 해드렸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뭐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도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공방 프로젝트도 진행을 해서 이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갖고 이제 팔기도 하고 시장에 내놓기도 하고, 나중에 제품으로 고창을 찾는 분들이 이건 정말 좋은 거야 뭐 등등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공예품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판매가 일어났고요. 수익금으로 남은 18만 5천 원은 고창군 사회복지과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스스로들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뭐 서포터즈 활동, 뭐 또 창업 아카데미, 뭐 디자인 공방 프로젝트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초센터에서 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현장센터에서도 합니다. 근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가능한 한 넘어가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 했던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양성 마을이라는 곳과 옛도심이라는 곳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 옛도심에서는 아직 선정이 되기 전에 정말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성과보고 대회니 뭐 아이디어 책자니 뭐 이런 외부 경관 사업이니 이런 걸 하는데, 여기서 만든 것 중에 옛도심 기록화 사업을 하나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이 책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이 책은 쉽게 말해서 기록이라는 책인데, 여기에다가 이 옛도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전부 다 일일이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들의 삶에 대한 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 50분 정도가 넘게 이 책 속에 등장하는데요. 이분들이 자기의 과거의 삶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창에 와서 제일 뭐라 그럴까요? 뜻깊었어. 내가 하는데 정말 내가 잘한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게 이 책 하나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들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과는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여기에 위원장이 누구시냐면 요 가운데서 계신 요 분이에요. 이분도 연세가 70이에요. 근데 이 위원장한테는 제가 그럽니다. 욕심 부리시면 다 망합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제발. 위원장님은 무조건 손 놓고 다 넘겨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분은 저랑 마음이 통해갖고 해요. 근데 이 모양성이라는 마을은요, 사업은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위원장이 쫓겨나고 두 번째 위원장이 여기 있는 분인데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위원장의 역할이, 추진위원장이나 위원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동네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동네 분들이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줘야 되는데, 추진위원회라고 만들어놨는데 자기 거를 욕심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이제는 뭐냐면 센터와 싸웁니다. 센터와 싸우고 지방자치단체랑 싸우고, 그리고 부정한 것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거꾸로 여기서 했던 것들, 여기서 했던 이런 책자와 같은 것들을 여기서도 거꾸로 소식지라는 걸 통해서 만들어 갖고 이렇게 마을 소식지를 하면서 이분들을 자꾸 소개시켜 주려고 그러는데 커팅이 돼 버려요. 한쪽에서. 이게 지금 지방 도시재생을 하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하는 행사들이나 어떤 재생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나 이런 건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도시재생을 하면서 추구하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1분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을 하는 게 일 끝내고 딱 끝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생이 스스로 잘 일어나서 어제도 그 마을 활동가들을 양성하는 교육을 하고 수료식을 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활동가가 돼서 활동가는 여러분들로 끝내고 돈 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몇 푼 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활동가를 보고 다음 세대들이 나도 활동가 할 거야.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활동가 중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전문가라고 와갖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 중에 젊은 층에서 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직원이 될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문가로 양성돼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이 양쪽 마을에서 두 부류의 분들이 오셨어요. 활동가를 한다고. 한쪽의 마을, 뭐 당연히 어딘지 아시겠죠. 여기는 귀 기울여 들으신 것 같아요. 다른 한쪽은 제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일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한쪽은 사업이 끝나고 나도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다른 한쪽은 그렇지 못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진 제일 큰 고민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시재생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한편으로는 이것처럼 우리를 변화시키고 혁신할 수 있는 사업이 없는데 이것이 진짜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물리적인 사업을 추가하지 않았었던 것이 물리적인 사업으로 그냥 거기에 돈이 들어가고 끝, 사업이 끝나고 끝, 제대로 되지도 않았어 끝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이 고민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내용은 다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이상입니다. 황지욱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고창군 도시재생 사업뿐이 아니고 이제 재생하면서 이제 추진하면서 가장 유념할 것 등 많은 얘기를 하시고 싶었는데 그냥 시간 부족으로 별로 못 하신 것 죄송하네요. 자,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 자, 이번에는 이제 그 구독 경제를 통한 이제 그 농촌 이제 그 활성화 방안인데 우리 저 기정훈 교수님 하시는 어떻게 된가요? 아무래도 기정훈 교수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음소거가 해제 안 됐습니다. 네. 저 PDF로 이게 페이퍼 만든 거 이걸 보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조덕호 교수님하고 같이 구독 농어촌 유토피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이제 사전적 연구라는 주제로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서론에서는 저희가 주장한 게 어떻게 보면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이 얘기한 소유의 종말이라는 이런 이슈를 제기하면서 이제 시장이 네트워크형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공유경제 어떤 시대가 이제 와가지고 여기 나온 대로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공유경제로 이제 돌아서 공유경제에서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숙소, 주방, 사무실. 제가 최근에 이제 SH에서 용역을 하나 했는데 거기서도 하는 게 계속 공유 주방, 뭐 공유 거실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공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음식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 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SH에서도 이제 신규나 뭐 기존 어떤 공공주택을 리모델링하면서도 계속 그걸 공급하더라고.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이제는 이 공유경제라는 게 단순히 민간 분야뿐만 아니라 공공 분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다는 걸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런 뭐 4차 산업혁명하고 정보통신기술 또 하나가 이제 이런 팬데믹,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유행 같은 이 팬데믹이 또 새로운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물적 자본의 소유라는 것에서
접속을 통한 공유로 전환되던 어떤 이 구조 자체도 흔들리고 있다는 게 굉장히 또 새로운 어떤 측면이라는 것, 새로운 어떤 변화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시장 경제와 공유 경제를 넘어서는 이제 용어가 익숙하실지 모르지만 저도 사실 이게 이 아이디어 자체가 이제 조덕호 교수님이 이제 주로 많이 이제 생각해낸 거라서 구독 경제라는 것으로 이제 전환되고 있다는 게 이게 단순히 그냥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통계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구독 경제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구독 경제에 대한 개념을 좀 소개드리고 그 다음에 실태,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그러면 이게 무슨 농어촌 유토피아하고 어떻게 연관돼? 또는 지역 균형 발전과 무슨 관계라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또 이런 구독 경제가 지역 균형 발전이나 농어촌 유토피아 건설과 연결될 수 있는 고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그냥 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론적인 걸 좀 몇 가지 더 보시면은 이제 공유 경제에 대한 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재화 서비스를 소유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이미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함께 공유해 사용하는 협력 소비 경제를 의미한다. 이게 뭐 초기에는 위츠만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지만 그 개념은 약간 좀 멀고요. 지금 공유 경제하고는 실제로 레시그라는 사람이 2008년에 얘기한 게 약간 현재 이런 현대 시대 공유 경제 개념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화폐 대신 인간관계나 만족감을 교환 매체로 하는 어떤 그런 공유 경제 그런 그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해 보면은 교환은 이루어지지만 화폐를 통한 교환의 매개로 하지 않으며 교환의 동의는 자기 만족감이나 복잡한 형태를 띤 어떤 이타성으로 규정될 수 있다. 물론 이게 100%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현대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이 정도 개념에서 정리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보츠만이라는 학자는 또 이제 분산된 네트워크에 기초한 협동 경제라는 말을 했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소비, 생산, 금융, 교육 등의 변화를 이제 초래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의 소유가 아니라 제품이나 서비스의 소유가 아니라 이제 활용이다. 그 다음에 리의 연구에 의하면은 또 그 이제 IT 기반의 사업 모델이고 특정 서비스를 이제 수요자와 서비스를 창출한 유유자산을 보유한 공급자 간의 거래 관계를 이제 ICT에서 이제 중개하는 모형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외에도 산다라라잔이라는 이제 학자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그 자본의 영향력이 강화된 군중 기반의 자본주의, 크라우드 베이스드 캐피탈리즘 또는 쉐어 이코노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여기 정리해놨고요. 물론 이게 공유경제가 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유유자원의 개인 재화와 서비스를 공동으로 활용하면서 소유자는 수익 창출의 기회를 획득하고 사회 효율성 높이고 뭐 신뢰 증진, 불필요한 자원의 소비 감소, 자원 절약이나 환경 오염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도 받았지만 실제로는 또 단점이 많은 게 이게 특별히 공유경제가 도입되는 초기 단계에서는 굉장히 정규직 일자리 감소, 그러니까 일자리 감소에 영향력을 준다는 연구들이 여러 개 있었고요. 또 노동자들은 굉장히 저임금으로 밀리는 뭐 그거는 우버에서도 나타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용 보장이나 연금, 보험 등의 어떤 사각지대를 발생시켰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 플러스 이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게 공유경제 자체도 굉장히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교도 교수님하고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이것도 좋지만 이게 아무래도 이제 구독 경제로 전환되는 게 대세가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것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확대될 것이 이제 예상돼가지고 공유 경제를 넘어서 구독으로 빠르게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독 경제는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경제는
그 소유와 공유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선다고 생각하는 거고 사실은 뭐 그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한 물품을 검색하고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하면 물론 필요한 순간만 필요한 때만 적정량 소비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기존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고 기술적으로 이제 주문형 서비스가 확산되고 소규모 사업자를 모아서 하는 플랫폼 등의 등장이 이제 그거를 이제 가능하게 만든다. 그래서 구독경제는 사업자가 직접 소비자의 소비 패턴과 취향을 고려해서 특정 기간, 주기에 맞춰서 재화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정 주기에 정해진 양만큼을 배달해 주거나 이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서비스를 소비자 구매하여 필요한 양만큼만 사용하는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소비자가 필요한 양이나 시기를 맞춰서 사업자가 이제 상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뭐 구독한다 그러면 책, 신문 이런 걸 생각할 텐데 사실은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일회성의 어떤 거래나 제품 중심으로 구축된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관계 중심의 어떤 윌로가 얘기한 관계 중심, 윌로나 캠벨이 얘기한 관계 중심의 어떤 그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고 그 결국 디지털 기술과 함께 소셜 미디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사업 모델로 이제 확장되고 있습니다. 뭐 젊은이들의 어떤 그런 소비의 행태하고도 이제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뭐 몇 가지 모형이 있습니다. 기존의 시장 경제에서의 공급 방식과 이용 방식, 결제 방식, 이용 범위, 사례 등, 그다음에 공유 경제에서 보여주는 것들, 공유 경제에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기업이 상품 공급하지만 이건 소비자가 상품 공급 주체가 되고 이 구독 경제가 되면 다시 기업의 상품 공급 주체가 되면서 멤버십이라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정기적인 어떤 지불, 그다음에 요금 범위 내에서 그 공유 경제는 이제 수시로 변경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변경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선택의 어떤 기회를 훨씬 넓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차도 만약에 그냥 이게 개인 간의 유유 차량 공유가 공유 경제였다면은 월정액 서비스를 통해서 차종 교환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이 구독 경제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사실은 공유 경제가 기존 산업과 마찰이 있었다면은 구독 경제는 오히려 이게 약간은 마찰이 좀 적고 그 사실은 사회적 갈등 유발이 굉장히 적고 기존의 산업 발전 모델로 진화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상품 판매가 서비스 제공으로 전환된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반면에 이제 공급자는 아무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런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고요. 이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이제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독경제 모델은 정기 배송형, 임대형, 무제한 이용형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그것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정기 배송형이 어떤 거고 임대형은 어떤 거고 그렇죠? 그다음 무제한 이용형은 어떤 거다. 그래서 구독경제 이용 추세가 점점 많아진다는 것에 대한 어떤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뭐 아마존 프라임이라든지 일본에서도 되게 많습니다. 일본에서 여기 보시면 애드레스라는 구독주택 프로그램도 이게 실제 농촌 빈집 문제를 해결에 기여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비드-19 이후에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쭉 나오는데 그런 구독 경제로 그리고 이제 도시화가 아닌 농촌화로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히 이제 뭐 주택 부족, 집값 문제, 컴팩트 개발, 지역 균형 발전하고 이제 연결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미리 손을 쓰지 않으면은 이건 이제 이게 책임에 굉장히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이제 여기서 제시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니케이가 얘기한 대로
이제 입다, 먹다, 살다, 이동하다, 즐기다 영역에 구독 경제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요. 여기 이제 그 내용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뭐 주거, 뭐 쉐어하우스라든지 코워킹 스페이스 이런 것들이 확대되고 있고, 그 실제로는 2014년 도쿄 도민의 40% 정도가 지방 이주를 생각했고, 젊은 사람의 비중들도 크고, 그런 저출산 고령화라든지 농촌 빈집 문제 등의 사회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서 이 구독 경제는 굉장히 활용 가능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이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카북 스타일이란 뭐 이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하고요. 주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뭐 서비스를 이제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숙박 시설에 대한 것들도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제 저희가 여기 한국의 지방 소멸 빈집 실태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 실제로는 이번에 개정된 농어촌 정비법에서는 지역 주민과 빈집 소유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비강제적인 절차를 도입하고 체계적인 빈집 정비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실제로는 빈집 정보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조사 기관도 여러 곳에 나눠 실시하고 있어 통합적인 관리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구독 농어촌 유토피아를 말씀드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크게는 세 가지, 3터, 그 다음에 1터, 그리고 쉼터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건 이제 송미영 박사님이 이제 이제 제시한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공동체적으로 이제 마련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정책 대안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구독 농어촌 지원법을 제정.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게 구독 농어촌 지원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의 농지나 주택을 구독할 때 도시 소비자들과 농촌 공급자들에게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와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마련해서 도농 간의 순환경제 체계를 하도록 한다. 그래서 또 하나가 뭐냐면 전 국민 사기 충전 프로젝트라는 건데, 이게 이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개의 하우징 프로젝트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지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래서 도시민들이 귀농 귀촌할 때 농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기본 주택 프로그램. 그래서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귀농이나 귀촌하기 위해서는 주택이 보장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급을 해주는 거고요. 여기에 기본 소득 보장하고 그 다음에 기본 교육 프로그램을 합치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니까 농촌으로의 어떤 유입을 촉진시킬 수 있는 아주 든든한 어떤 안전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시면은 이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전체 정리를 해보면은 그 자원의 배타적 소비를 통한 무한 경쟁 시장 체계는 한정된 자원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게 되었고, 자원을 공동 활용하는 공유 경제도 이 한계점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에 팬데믹을 통해서 쇠퇴 조짐이 많이 보이고, 그래서 자원을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되돌려줘 다른 소비자들도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구독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결국 농어촌 지역의 쇠퇴를 막고 지방소비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도시화에서 농촌화 또는 자연화 정책을 추진해야 되고, 그 중심에 농촌 유토피아가 있고, 그런 구독 농어촌 지원법, 그리고 투하우징 정책을 통해서 결국은 도시민들이 농촌에 쉽게 정착할 수 있고 상호 원활한 소통 체계를 유지하여서 농촌의 쇠퇴를 막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뭐 오래 후에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시급히 준비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가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기정훈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요즘 인구 감소로 인한 농촌의 빈집 증가가 이제 심각한 상황에서
이 구독 경제를 통해서 이제 농촌도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여간 세 분 다 발표를 아주 잘 해주셔가지고 아주 한 시간 내에 잘 정리됐습니다. 예, 오늘 이제 좀 전체적인 하시겠는데, 일단 오늘 저희 세션의 주제가 공유 공간 활용, 그 다음에 도시 재생, 그 다음에 구독 경제, 아주 다양한 주제인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우리 지역개발학 학술대에서 많은 세션이 있습니다만 저희 세션이 가장 핫한 이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세 분의 그 발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중원대학교 한사훈 교수님과 광운대학교 고진수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사훈 교수님부터 부탁드릴까요? 예, 그럴까요? 예. 저기 세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루는 주제가 각각 다른데, 예,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발표한 그 주제의 대상은 틀린데 담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중복되고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저 먼저 앞에 우리 이범영 교수님 거부터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범영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이 도시 지역에 대한 공포시 공공시설 공유에 대한 이 발제를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게 꼭 지적은 한번 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원래 이 공유시설, 공공시설은 사실은 여러 명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이거를 지금 공유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공공시설이 사실 공공시설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입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연구 내용에서도 나왔지만 사실은 이 공공시설이 그동안 이 관리의 효율성이라든지 그 효율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민영화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결국 공공시설이 그 민영화에 기초한 효율에 기초한 관리의 이제 문제에서 완전 개방되지 못하고 서로 오픈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축적되어 온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이면에는 또 들어가면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주체, 공공시설의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별로의 그 어떤 관리의 문제가 서로 배타적인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공유시설이 진정하게 그 공유가 못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범영 교수님이 제시하셨던 이번 연구 내용들은 실제 있는 현장의 자료로부터 해서 공유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현실성 있고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완전 공유시설과 준공유시설, 공유 민간시설처럼 이렇게 구분한 것은, 이거는 현실적인 구분이고 상당히 납득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 제안해 주신 내용을 이렇게 듣다가 보면 주로 이제 이 공유시설 공유화 방안의 대상이 되는 공간들이 유휴공간이라든가 혹은 빈집, 미이용시설처럼 일단의 공유시설들 중에서 좀 더 이용되고 있고 좀 순차가 밀리는 것들의 공유를 주로 이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실제로 공유를 더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공유시설들이 같이 시너지 하게 되면 공유화의 효과가 더 크게 전폭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가 보면 교수님이 이제 끝부분에 가서 이거를 이제 제도화 방안에서 이제 사례가 군포시여서 군포시 소유의 시소유의 이제 공유자산에 대한 것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시도 도래로 이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해 주시는데, 사실은 철도용지라든지 언급해 주셨던 이런 실제로 라인을 갖고 일정 면적의 법력을 가지는 시설들은 대부분이 이제 국유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서 좀 더 물러서면 사실 국유재산 활용화 방안을 연구하고 이 내용하고가 또 상당 부분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부처 중심으로 사업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공유시설들 이게 안 되는 것들은 이번 기회라도 이런 것들은 좀 정리가 되고 또 후정된 거 있었으면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 황지욱 교수님
그 발대해 주신 거는 저도 제가 그 속힌 학교가 아주 그 시골에 있어서 이 재생센터를 하면서 저도 이거 관여가 참 이게 경험했던 건데 이게 아주 결국 주민들이 그냥 그 도시 재생에 대한 태도, 특히 사업 선정 전과 사업 선정 후에 지원금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변하는 태도들에서 지적해 주신 것들 제가 지금 요즘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해보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 선정되기 전에는 주민들이 전부 이 재생사업에 관심이 거의 없다가 선정이 되고 이제 예산을 받아서 실제 사업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게 동네마다 의견 없음 했다가 지금 와서는 동네마다 우리 동네에 와야 된다 하고 앞에 계획 내용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재생사업을 당선돼서 좋기는 한데 또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고 또 인구도 여기 있는 지역들은 그 2,000명, 1,5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갈등이 생기면 집안끼리 이제 갈라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은 교수님 해주신 것처럼 특히 그 사례 주신 거 개인 인터뷰에서 책을 만들고 이런 걸로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을 좋은 걸 오늘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 같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해서 좀 이렇게 흩어진 마음들 모으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결국 교수님 강조하신 것처럼 물리적 사업으로 이 도시재생 사업이 끝나게 되면 결국 예전에 했던 사업이랑 그 별다른 게 없고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자료를 많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도와주셔야지 자꾸 뭐 배우셨다고 그러는 저 어쩌란 말이에요 지금.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조덕호 교수님과 그 기정훈 교수님 발표해 주신 이 내용들은 제가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주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공유 경제는 사실 그 기존의 시장 경제에서 그 좀 약자였던 소비자들이 힘을 모아서 소비자들이 대응하는 그런 배경에서 출발한 내용이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경제에서는 아무래도 이거 대표적으로 공동 구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소비자들의 힘이 좀 전달될 수 있었는데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 구독 경제는 사실 이 구독 경제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어떤 뭐라 그러나 그 들어오는 데에서 진입 장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라든가 이렇게 좀 교육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독 경제를 그 소위 말해서 그 멤버십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턱걸이가 있어가지고 이게 자칫 그 구독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소비자들의 그 좀 낮은 계층의 소비자들과 고급 계층의 소비자들이 분리되는 이런 문제가 전개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를 해봅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그 발제 끝에서 그 말씀해주신 농어촌 지역 세대 대응 방안에서 도시와 농촌화 그리고 자연화 정책 얘기할 때 이게 농촌 지역에서 이 구독 경제의 그런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이 같이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보다는 그 나중에 교수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저 한상원 교수님 아주 뭐 새 주제에 아주 정확하게 얘기들 해주시네. 아주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우리 고진수 교수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세분 교수님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보면 제 관심이 많은 세 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를 잘 들었고요. 제가 좀 자료 보면서 좀 생각했던 부분들 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범환 교수님 군포시 공공시설 공유 방안 같은 경우에는 매우 흥미롭게 들어봤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사실은 그 시설보다는 그 유휴공간, 저이용 공간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뭐 생활관계약이나 이런 거 할 때 사실 복합화를 다들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다들 원하는데 복합하기에는 돈도 많이 들고
복합화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그 항구적으로 유지가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복합화의 수요는 매우 많은데 그럴 땅도 없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 복합화도 좋지만 좀 더 소프트한 차원에서의 좀 공유화라고 하는 대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저는 복합화와 또 다른 대안으로서 소프트한 차원에서의 공유화, 그리고 좀 큰 차원에서의 복합화는 뭐 민간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같이 도입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뭐 군포시에서 해야 될 상황 같은데 그 민간 시설에 대한 어떤 조사까지 다 되어 있어서 그런 조사가 되게 어려우실 텐데 되게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게 그 결국은 용도 구분하신 다음에 이제 성격 및 주체로 구분했는데 결국 민간 시설을 조사해 봤더니 활용하기에 좀 한계들이 발생하는 부분들, 뭐 이렇게 원하는 부분 많다 보니까 오히려 나중에 이게 좀 더 확대되려고 하면 거꾸로 아까 전에 마지막에 결정하신 것처럼 성격 및 주체를 기준으로 재분류해 보면 조금 그 제도화 방안 차원에서 좀 간결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 아까 전에 말씀 복합화 부분처럼 좀 더 큰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뭐 국유지, 그다음 시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들을 뭐 전수와 같은 조사들을 사실은 많이들 안 하고 있어서 사실은 뭐 지금 이용할 수 있는 땅이 얼마큼 있는지도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어서 그런 어떤 사업화를 할 때 그런 어떤 한 카테고리로서 지금 좀 공유할 수 있는 시설들 차원으로 된다고 하면 아까 전에 그 시스템이나 만드는 이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그 군포의 자원으로 좀 비축해 놨다가 민간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올 때 협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현주 교수님 발표 재밌게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군 지역의 사례를 사실은 많이 모르는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시작되었고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것까지 내용을 많이 들어서 예. 첫 번째는 되게 흥미롭게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나 군 지역이나 사람 사는 곳에서는 다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중에 말씀 주신 것 중에 그런 주민들은 이게 도시도 그렇고 도시도 그렇다고 하면 과연 그 주민들을 그렇게 인정하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들 사실 참 고민스러운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여러 사업들 중에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은 사실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과 그다음에 주민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 공동체 회복하는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서 교수님이 제시했던 사업들을 보게 되면 다 그 풀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경관 정비라든가 맞춤형 집수리, 그다음에 주민 소득 향상 같은 경우에는 창업이나 일자리 지원, 공방 프로젝트, 바리스타, 합동조합 관련된 것들, 네, 그다음에 공동체 회복 같은 경우에는 참여사업, 공모사업, 뭐 동아리, 주민협의체, 소식지 기록화 이런 사업들이 다 그 보기에 저는 그래서 말씀 안 해주셨으면 두 개 마을의 사업이 정말 잘 되고 있는 둘 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안에 속사정을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겉에 보기에는 동일하게 잘 되는 것 같지만 또 내부 사정은 또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결국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좀 약간 규범적으로는 공동체 회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강조하는데 주민들은 결국 생활 개선이나 소득 향상에 대한 사업들을 우선시하는 이런 어떤 한계라고 하면 사실 머릿속으로는 공동체를 회복시켜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생활 개선하는 이런 선순환되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주민들은 내 생활이 좀 잘 돼야 공동체도 있지 않나라는 또 이런 게 있어서 참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좀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계속 조금 저도 고민하고 그런 좀 더 좋은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들에서 저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속경제는 요즘 정말 많은 부분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용하고 저도 관심이 있어서
유용한 것 중에 저는 와인을 구속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을 제가 처음에 제가 좋아하는 와인의 종류를 정하면 여기서 저에 맞는 와인들을 이제 2주에 한 번씩 집으로 배송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이제 뭐 원산지고 설명해주고 그게 좋으면 다시 피드백을 주면 그거 비슷한 와인을 또 배달해주고 이렇게 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 시간을 저 입장에서는 시간을 아껴주는 것들이 되고 그리고 그 뭐 기업이나 이런 업체에서는 뭐 재고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한계들을 극복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에 그 니케이에서 구조경제 영역을 입다, 먹다, 살다, 이동하다, 즐기다 영역으로 구분했던 것에서 사실은 되게 카테고리가 좀 많이 나눠져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구조경제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사실 이 구조경제 말씀하신 것들에서 저는 제일 큰 부분이 코로나 시대와도 마찬가지고 점점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들에 이게 사실은 더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하게 됐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 흐름에 보편적으로 제가 동의를 하는데 하나 좀 애매한 부분들은 그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들 뭐 AI 로봇도 마찬가지고 계속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에서 그 해결책으로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농지에 대한 부분과 기본주택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뭐 원론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가치에는 동의를 하는데 사실은 앞에 두 가지와 뒤에 나와 있는 기본소득은 현물 지급이냐 현금 지급이냐는 좀 큰 차이가 좀 있어서 사실은 저도 공부가 좀 부족한 부분이라 기본적으로 그 기본소득을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기본소득을 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지적하는 부분도 좀 있어서 앞에 있는 두 가지와 현물에 대한 부분과 마지막에 나오는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별개로 구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유럽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걸 도입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맥락과 우리나라의 맥락이 좀 다르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회보장 시스템 내에서 많은 부분들이 현재 현물적인 부분으로 보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수요를 현금으로 조금 보존하는 부분들이 국가 재정에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사회보장 체제가 유럽보다는 덜하기 때문에 이거를 기본적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또 논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함께 좀 같이 논의해서 좀 정리가 되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좀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고진수 교수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우리 한상원 교수님과 고진수 교수님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두 분 말씀을 봤을 때 이제 이를테면 처음에 우리 이범현 막 교수의 발표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그 공유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좀 뭔가 구체적인 안을 만드는 게 이제 후속 과제로 제안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황지욱 교수님에 대해서는 이제 고창이 작년에 이제 그 애도심 지역이 누리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앞으로 이제 4년 동안 누리 사업을 추진하실 때 이제 도움 되실 말씀을 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정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현재 농촌에 이제 빈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주제는 실현 가능성을 이제 제시해 주셨는데 이걸 바탕으로 이제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만들어내는 이제 후속 연구 과제를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두 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 발표자분께서 두 분 말씀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듣고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우리 조덕호 회장님께서 몸소 오셨는데 이제 한번 정리하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범원 교수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교수님, 고 교수님 고견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하신 말씀 충분히 잘 이해했고요. 뭐 후속 과제로서 그런 부분들을
대한 것들 보완하는 것들 그리고 개념적으로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이게 군포 시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특수해지 이게 일반에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이 고민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저는 또 하나 이제 이번 발표를 저도 이제 들으면서 들었던 느낌 하나 좀 말씀드리면 이게 서울에서 이제 서울 도시재생은 또 다른, 그러니까 지금 고창을 얘기했지만 서울에서 이제 도시재생하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보면서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은 자기 집을 고쳐주기를 원하거든요. 자기 집이 지금 막 쇠퇴해 있고 자기 집이 빈집이 아니라 자기 집에 수리를 해주기를 원하는데, 집 수리를 해주기를 원하는데 도시재생 사업비는 그 개인한테 지급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저는 그 도시재생에서 그 구독경제나 이런 것들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구청이나 뭐 서울시가 이 집수리에 대한 수요들은 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별도 예산을 만들어서 굉장히 제한 있게 지원해주는 정책을 지금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수리와 관련된 구독경제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차, 이 사실 주차 문제에 대한 것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차에 대한 공유 내지는 구독경제 활용 방안들을 도시재생 정책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들을 한번 좀 더 같이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아주 잘 공연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범원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이번에 우리 황직 교수님 한번 말씀하십시오. 네, 한상훈 교수님, 고진수 교수님 의견 감사드리고요. 또 덧붙여서 이범원 교수님이 도시재생의 구독경제를 같이 덧붙이면 그러면 좀 더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근데 이범원 교수님 의견을 논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은 소유인데 구독경제 아무리 얘기해봤자 정말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게 괴리감이 너무 커요. 괴리감이.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참여를 많이 하면 좋잖아요. 참여자가 많은 게 아니라 참견자가 많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 행정기관에 누가 와갖고는 지금까지 계획을 다 잡아놨던 걸 자기 멋대로 한마디 툭 던지고 가면서 국회의원도 한 명 나타나요. 이거 그만하시고 저걸로 바꿔요. 이게 참견이 순간순간 벌어져요. 거기다가 담당자가 3년 내내 4년 내내 그 업무를 보는 게 아니라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 바뀝니다. 바뀌면 이 친구들이 와서 지금까지 계획한 거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 멋대로 또 자기 의견을 얘기해요. 전 사실 이게 이런 게 너무 난감해서 우리가 이론적인 거는 다 좋고 뭐 좋은데 정말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고진수 교수님 얘기했던 것 중에 개선 사업이 있고 소득 향상이 있고 공동체 회복, 이게 순서가 개선 사업을 통해서 소득 향상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공동체가 정말 잘 회복돼서 살아가는 이런 걸 만드는 게 목적인데 이게 지금 뭔가는 돌아가고 있는데 계속 삐끄덕삐끄덕하고 사람들은 갈라져 있고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일 난감한 생각이 들고요. 조덕호 회장님의 고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황직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그럼 기정원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저희 연구 보고서에 사실은 대부분의 아이디어는 조덕호 교수님이 나오신 거라.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같이 하면서 보니까 사실은 지금 사실 공유경제를 이해하기도 좀 힘들었는데, 그리고 이게 공유경제도 많은 분이 또 시장하고 이렇게 엮여 있는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구독경제가 되면은 과연 이게
구독 경제에서 지금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틀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본 사례들을 많이 들었는데 오히려 일본에서는 그런 뭐 구독 경제에 좀 틀에 맞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사례를 찾기 참 힘들어서 어떤 그런 모델들을 찾으면서 조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고진수 교수님 말씀에도 그게 그 점은 이해를 하는데 저희도 이게 약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렇게 조도 교수님과 같이 쓰면서 약간은 이게 그 이론적인 거에서 갑자기 이렇게 농촌 유토피아를 뛰어넘으니까 조금 점프했다는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이게 이런 경제 어떤 체제 그런 게 사실은 이렇게 도시나 이런 데 먼저 이렇게 적용이 되고 그게 농촌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꼭 그 순서는 아니지만 오히려 그렇게 인구가 많은 데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 농촌에다 바로 적용을 하면서 도시 인구를 끌어올 수 있는 어떤 유인책으로서 구독 경제라고 딱 놓으니까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실험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정치적인 프로파간다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하여튼 그래도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로서는 가치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회장님, 조덕호 회장님이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더 이해를 잘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예, 우리 기정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모든 분들이 조덕 회장님 이제 기대하고 계시는데 회장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들리세요? 잘 들립니다. 네, 잘 들립니다. 원래 회장 목소리가 안 들린다는 것은 회장 이야기하지 말라는 건데 그래서 화면만 보고 말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늘 세 분 발표에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고 저희 논문하고 앞에 공유경제와 도시재생은 좀 성격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구독경제는 그냥 아이디어 토스고 이제 우리 젊은 학자분들이 이제 첫 번째 논문이나 두 번째 논문처럼 발전시켜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경제 들고 나온 이유는 우리 학회가 항상 지역 개발이나 지역 균형 발전에서 선도적인 그런 학회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준비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경제는 배타적 소비고 공유 경제는 공동 이용이고 구독 경제는 서비스의 배타적 이용입니다. 서비스의 배타적. 그러면 결국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사람은 보다 효과적으로 움직여갈 게 틀림이 없습니다. 보다 자원을 절약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보다 이익이 되는 쪽 방향으로 갈 건데 세계 경제가 시장 경제가 없어지고 구독 경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세계 경제가 다 공존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공유 경제가 유리한 것은 공유 경제를 가고 시장 경제가 유리한 것은 시장 경제를 가고 구독 경제가 유리한 것은 구독 경제를 가는 건데 이미 소비자 학회나 이쪽에는 구독 경제가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도 이제 학회 차원에서 구독 경제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지금 우리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우리가 우리나라의 지역 개발하고 굳이 연결을 하다 보니까 농촌 지역에 있는 빈집과 빈 토지를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구독 경제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내고 구독을 하는 건데 이건 제가 지금 정책적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거꾸로입니다. 돈을 받고 구독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하면 도시 사람들이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짓거나 집을 이용을 하면 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도 이제 빈 토지를 활용하면 돈을 받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토지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자동적으로 소득이 저절로 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구독 경제와 연결시켰으면
그런 바라면서 조금 약간 논리적으로 저도 문제가 있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이제 아까 우리 이범희 교수가 여러 가지 고진주 교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한국 구도 경제를 활용을 해서 보다 다음 논문에서는 한국 구도 경제가 실질적으로 정책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마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가 인구 구조는 항아리형이고 항아리처럼 돼 있고 그다음에 직업 구조는 장고로 바뀌어 장고형. 그러니까 하위 막노동 계층이 늘어나고 상위 창조 계층이 늘어나고 중간의 계층들은 다 없어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미스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직장의 수는 필연적으로 줄어들고 직업의 종류는 필연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구독 경제를 통해서 직업의 수를 늘리는 쪽에 좀 더 고민을 해서 다음 연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한국지역개발학회 첫 테이프를 끄는 것 같은데 우리 사회하신 분, 발표하신 분, 토론하신 분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고 부족한 논문을 발표하느라고 또 수정하느라고 애쓰신 우리 이정훈 총무위원장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고맙고 감사하고 다만 이게 기계가 잘 작동이 안 돼서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오늘 아주 그 도시 재생, 공유 공간, 공유 경제, 구독 경제 아주 좋은 모습을 가지고 이제 토론을 했는데 결국 이제 회장님 말씀대로 국토나 공간을 다루는 저희들한테는 여기에 다 같이 갈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뭐 오늘 이제 회의를 이제 계기로 아주 이제 관련 후속 뭐 연구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고요. 오늘 어쨌든 우리가 이제 2021년도 한국지역개발학회 이제 춘기학술대회를 이제 오늘 내일 진행하게 됐는데 어쨌든 세 분 발표자와 두 분 토론자 회장님 비롯해서 이제 잘 진행해 주셔가지고 정말 오늘 세미나가 잘 끝난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마저 나머지 잘 진행이 돼서 이번에 이제 대회가 이만 저희 참여할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